이어서 가겠습니다. 붕당에 대한 얘기를.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잘 보세요. 우리 아까 했던 것들이 반복될 거예요. 동인과 서인, 이거 선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처음 기록에 남아있는 게 아까 일본을 파견했던 우리 공무원들이었죠. 김효혼과 항룡길 기억나세요? 네. 누가 거짓말했어요? 응? 몰라? 할 수 없지 뭐. 그냥 넘어갈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복습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부터 먼저 갈게요. 대답 안 하니까 선생님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동인 보겠습니다. 동인 가연 대표님이 누구라고요? 김효원, 우리 실록에 이거 나오잖아요. 동인과 서인에 대한 얘기. 이런 사람도 질문이 나오니까 보라고요. 일본에 파견됐던 사람들이 일본의 새로운 군주 체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예물을 보고 무서운 애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하는 사람과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이 사람 아까 뭐라고 했죠? 김성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돈 오래 얘기했다고. 이거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 자, 동인서인 봅니다. 김효원과 심의겸이 나뉘었다. 가장 중요한 무슨 자리를 갖고 싸우게 됐다고요? 2조 전랑의 자리를 가지고 싸우게 됐다. 사는 게 동쪽에 살고 서쪽에 살게 되더라. 서울에. 동쪽은 주로 낙산, 서쪽은 주로 인왕산입니다. 그러니까 낙산 부근에 살고 있더라. 인왕산 부근에 살고 있더라. 이렇게 처음 나누게 됐다. 동인, 서인, 김효원과 심의겸은. 근데 같은 동인도 또다시 남인과 북인도 쪼개 되더라. 두 가지 원인이 있더라. 하나, 정열입, 모원 사건이 기억나야 된다, 이거. 정열입 모원 사건. 그다음에 정철의 건조의 사건. 두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나눠가더라. 남인과 북인을 쪼개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처벌 방법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건이 났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따라서 붕당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해결 과정 중에 국가에서 어떤 처벌 결론을 도출하느냐. 그러면 남인과 북인 쪼개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강경파예요. 역모라고 본다는 거예요. 북인들은. 남인들은 온건파예요. 같은 동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열입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군사를 모아서 훈련시키고 외국을 격퇴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영문까지 볼 필요 있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온건파. 북인들. 법에 위반된 거잖아. 법을 왜 만들었겠어? 잘못하면 처벌하라고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정열입 법원사고 마찬가지. 건조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인과 북인으로. 온건파와 강경파로. 이거 헷갈릴 수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온건파, 어떤 게 강경파인지. 우리 대한민국을 반쯤으로 좀 쪼개놓는다면, 우리 남쪽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지. 북쪽 사람들은 이제 이북이지, 그지? 어떤 게 더 강경한 것 같아? 우리 쪽 사람 되게 온순한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북쪽 애들 봐봐, 방송 봐봐. 남조선 도래당 이 에미나이들, 살벌해. 말부터 되게 악센트도 강하고 살벌하지 않아? 네, 북쪽 애들이 강경파고요.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온건파예요. 오케이? 남인과 북인이 쪼개졌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라고요. 네. 수업 듣고 집에 가는 순간 누가 온건파였지? 누가 강경파였지? 우리 남쪽 사람들이야. 남인이야. 서인 봐봐. 서인. 서인도 붕당으로 연결했어요. 노론과 소론이 쪼개진다고. 그래서 동서남북 노소야. 여기 좋아.
동서남북 노소가 쪼개졌습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유학사건이라고 합니다. 유학사건. 두 번째 또 있습니다요. 이걸 해니10이라 불러요. 해니10이라 불러요. 유학사건이란 남인의 영수, 영의정이었던 허적대감의 조부님, 할아버지가 시효를 받게 돼서 집에서 축하 잔치가 벌어지는데 남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남인들이 요즘 막 정당대회 하는 거야. 비는 많이 오는데 남인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만 쓰고 있는 유학, 즉 텐트예요. 천막이요. 그 천 위에다가 기름을 발랐다 해서 유학이 돼요. 기름 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물과 기름의 원리에 따라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천을 적시는 게 아니라 흘러내리게끔 만드는 원리에 쉽게, 그래서 이걸 유학이라고 불러요. 텐트를 갖다가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 이걸 유학사건이라고 불러요. 아니 선생님, 유학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천막 같은 쓰는 게 뭐가 되게 소리없다고. 근데 유학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궁궐 행사할 때 왕의 명에 따라서 경복궁 근정제를 설치하는 거예요. 행사 쓸 때. 그 다음에 국방용으로 쓰는 거야. 군인들 출전 나갈 때 주로 쓰는 용도에서. 그러니까 저 유학은, 텐트는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가 없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영의정이었던 허적대감의 그 어떤 힘을 이용해서 가져다 쓰고 나중에 보고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서 숙종임금이, 이건 숙종임금 시기예요. 네. 지금 허적대감 집에 잔치가 벌어졌을 텐데 비가 많이 와서 곤란하겠는데 텐트 좀 갖다 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이 전하 이미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보고를 올리게 된 거지. 이때 이제 숙종이 대발도발 난리가 난 거예요. 감히 왕의 나를 무시하고 누구 허락을 받고 썼느냐고 되게 심하게 다루게 되죠. 그 결과, 이 결과 송시열 같은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송시열입니다. 서인의 송시열 같은 세력들이 등장해서 노론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남인들을 갖다가 몰아내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붕당의 원인, 아까 뭐라 했어요? 처벌 문제라고 했어요. 이것도 처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서인 중에서도 송시열 계열과 소론의 윤중 계열이, 즉 남인의 영수 허적을 갖다가 제거하고 허목을 유법에 보내고 윤선도는 제주도로 도망가 버리고, 이러한 결과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서인이지만 노론과 노땅 아저씨들과 할아버지들과 젊은 친구들의 소장파, 이제 20, 30대 소장파들이 쪼개지게 됐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네, 그럴 수 있죠.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남인 북인 쪼개진 똑같은 논리를 보시면 돼요. 처벌 문제로 싸우게 됐다. 노론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고, 소장파들은 한쪽으로 쏠리게 됐다. 이게 유학사건 첫 번째. 해니10이 갑니다. 충청도 논산에는 해덕이란 마을과 이성이란 마을이 있어요. 해덕, 이성이란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송시열의 고향이고, 여기가 방금 윤중의 고향이에요. 스승과 제자지간이에요. 그리고 윤중의 아버지가 윤선거예요.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내미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되게 똑똑한 애니까. 아니 송시열쯤 되면 좀 똑똑한 애 가르쳐도 태나지 않는 애 가르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봐요. 근데 윤선거가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윤중입니다. 윤중이 스승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묘비를 좀 쓰고 싶습니다. 네, 묘비명이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구고 어디에 태어났고 무슨 관직을 가지고 어떻게 쭉 적은단 말이야. 몇 년 몇 월에 어떻게 뭐 죽었다 딱 적는 거거든. 근데 송시열이 아들의 아버지이자 친구지간이었던 윤선거를 갖다가 비난의 글을 써줘요. 제자에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니네 아버지는 이렇게 적었어. 아주 심한 욕으로 이렇게. 뭐 그때는 일단 비슷해요. 요건요. 네, 기 땡땡 욕을 적었어. 그 제자가 스승님
에이, 농담하지. 바로 다시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알았어. 또 써준 거야. 야,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적어. 그럼 스승을 떠나지 이렇게 되면. 누군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예전 사람이랑 지금 똑같아. 선생님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이렇게 욕하면 어떻게 해? 난리 나지. 또 마찬가지겠지. 여러분들 저한테 또 이렇게 하면 또 난리 나겠지. 이걸로 인해서 스승과 제자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그 똑똑한 제자를 가르치는데 그 제자의 아버지 묘비용안을 써주는데 이렇게까지 와야 되느냐. 정치적 사건으로 연계되느냐. 이거예요. 윤성거는 병자호란이 발생했을 때 강화도로 도망갈 때 왕이 이제 몽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털을 닫고 왕이 올 때가 전부 다 미처 싹 세팅해 놓은 거야. 준비를 다 해놓는 거야. 주무실 공간, 밥 먹을 공간 싹 세팅을 해놓은 그런 목적을 띠고 먼저 파견됐던 인사야. 근데 우리 알다시피 병자호란 때 여기 김해하고 인천으로 오는 길이 다 차단됐어. 얘들이 와서 밑에 막아버렸잖아. 이갈이 잔당들 하고 다 고자질한 거야. 저기요, 조선은요, 전쟁나무 왕은 저기 강화도 도망갈 거거든요. 여기 인천으로 가는 길하고 김포로 가는 길만 딱 막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왔다가 도로 가는 거잖아요. 가지 못한 거야, 왕이. 그러다 보니까 남한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강주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 왕이 몽진을 가려고 했던 장소에 가지 못해서 거기 파견 책임자는 스스로 자결을 해야 한다는 거야. 불문법으로 상. 근데 윤성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죽어? 지가 좀 빨리 오지 자식이 뭘 그렇잖아. 이런 식이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목적은 의도하는 바는 뭐야? 가서 세팅하는 거야. 강화도 가가지고 왕이 불편함이 없도록. 왔으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야. 근데 지가 못 온 거잖아. 나 못 죽어. 그럴 수 있죠. 억울하잖아요. 자기를 오면 억울해. 해야 할 일은 다 했는데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책임지지 못했다고. 야, 니네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붙은 거야.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간에 한번 붙은 거야. 에이 진짜 너무하네. 붙은 거지. 이걸 결과 어때? 헤니시의 결과가 노론과 소론으로, 즉 처벌의 방법 때문에 생각의 방법에 따라서 붕당이 쪼개져 됐어요. 오케이? 이 붕당사예요. 쉽게 이것만 딱 잡으면 돼. 기본적으로. 심플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103쪽을 한번 가보세요. 붕당정치 전개 봐볼게요. 정리해놓은 거니까 봐볼게요. 선조 때 16세기에 동인과 서인 주장 2조 전랑직 때문에 붕당이 이루어졌다 되어 있죠. 인물 동인 김효원, 김성일, 이산해, 서인, 심우겸, 윤두수, 정철 같은 인물들 구분하시면 돼요. 강해군 정권은 북인이죠. 북인 중에서도 대북, 소북? 빨리 대답해야지. 가로 열고 적어. 대북이라고 적어야 돼. 북인 가로 열고 강해군 대북 정권이야. 대북 정권. 최고 책임자가 누가 있을까? 남명 조식하고 정일홍 세력이라고 적으라고. 조식, 남명 조식, 그 다음에 정일홍 같은 세력들이 대북 세력이라고. 강해군 정권의 핵심 중추가 됐다고. 주장, 중립외교. 그죠? 우리 명예 또는 청의 어느 편에도 손들지 않겠다. 중립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전후복구 사업. 인물, 북인 강경파, 남인 농건파. 인조 때 가봅니다. 인조 갑니다. 인조 반정을 통해서 능양군이 권력을 잡죠. 인조비다 적어. 인조가 어떤 놈의 새끼인지. 능양군이야. 이놈의 자식 직접 반정에 참여하죠. 보통 왕자들은 신하들이 일을 저지르고 왕을 이렇게 모실 때 짱 하고 나타나는 게 일반론적인 거거든. 근데 인조는 능양군 시기에 본인이 직접 구테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유는 강해군이 자기 친동생을 역모로 몰아 죽여버려요. 능양군의 동생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열받은 거야. 그 합병을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셔. 열받지. 열받으니까 너희 씨 죽어봐 씨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강해군을 몰아내는 결정적인 사적인 감정들이 개입됐다 보시면 돼요. 친명배금. 인조정권 친명배금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인조반정 병권 장악.
효종가입니다. 서인 북벌론입니다. 서인 북벌론. 이게 있죠. 인조의 아들이 효종이죠. 복림대군 두 번째 아들이죠. 네. 그래서 인조의 아들이 두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복림대군, 소현세자, 이렇게. 인조는 능력이 없지만 소현세자가 되게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었던 강씨 부인이 되게 똑똑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청나라 세력과 되게 가깝게 지냈다. 그러니까 청에서 일종의 포로 생활이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현세자와 강씨 부인은 청나라의 황실과 되게 친하게 지낸 청나라의 관리들과 그래서 청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즉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되게 엄청난 노력을 해서 되게 인기가 좋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인조는 뭘 하고 있냐면 국내에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어요. 뭐냐면 청은 후금은 곧 망할 것이다. 얼마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곧 얘들 공격에 죽일 것이다. 일종의 북벌론을 갖다 백성들을 갖다 호도해 속이고 있어요. 이게 정권 유지책이에요. 21세기 지금 어떻게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통령이나 누가 잘못하면 탄핵시켜서라도 끝내버리고 새로운 걸 뽑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이걸 물러나지 않고 권력을 그 권좌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백성을 호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청에게 들어가게 돼요. 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조에게 협박문이 오죠. 너 까불지 마. 까불다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문이 오죠.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우리 스파이 다 파견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조가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백년설 얘기하거든요. 예. 그 여진족의 나라는 역사를 봤을 때 10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망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호불백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랑캐들은 10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니 조선의 백성들 좀만 힘내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네들에게. 난리가 났지. 그리고 소현세자가 인질이 풀려고 난 다음에 서울에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문사를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복림대군이 절제 얻어 걸린 거야. 본인은 왕 될 자격이 없는데 둘째 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 복림대군이 왕이 됐어. 그렇다면 서인 정권에서 복림대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서인들 말을 잘 들어야 돼. 반대서 잘 써야 돼. 잘못하면 자기 형처럼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약간의 걱정거리가 있잖아. 그 걱정거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 서인의 말을 잘 따르는 거야. 서인의 생각은 뭐였죠? 원수를 갚자는 거야. 북쪽을 정벌하자는 거죠. 북벌론이었어요. 북벌론. 여기에 복림대군에 어릴 때 스승했던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서인이자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여기 들어오게 되죠. 효종님과 옆으로. 그리고 북벌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기르고 조총부대를 만들고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군량미를 많이 걷기 시작하고 완전히 북벌 정책으로 전환하게 돼요. 그런데 북벌 정책이라는 단어는 되게 심플한 단어니까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북벌은 거의 효정임금이나 송시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고 있을까? 정권 유지책이야. 북벌의 목적은 뭐다? 정권 유지책으로 내속기도 하고 오랑캐 우운들은 100년을 채 가지 않는다. 호운 불백년을 백성들에게 퍼뜨려요. 호운 불백년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은 백성들을 속이는 거야. 오랑캐들의 우운은 100년을 채 가지 않는다. 호운 불백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청나라에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미치겠지. 아니 저 자식들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복림대군과 송시열 같은 노론 세력들은 우리 백성들을 속이고 있어요. 어차피 전쟁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시켜서 우리가 군사를 세다가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논리를 본다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계속 정권 유지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됐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현종
D예송과 가빈예송, 일명 이걸 예송 논쟁이라고 합니다. 네. 예송 논쟁, D예송 논쟁 별도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다시 할게요. 예송 논쟁. 숙종 때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총 3번의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란 A당이 B의 당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걸 갖다가 한국이라 불러요.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A가 B를 죽여버리는 것들, B가 A를 죽여버리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노론의 송시열, 소론의 윤중 같은 사제지간이지만 난입이 됐습니다. 의미, 붕당 정치가 변절, 일당 전제야. A, B, C 당이 있다면 A라고는 당만 두는 거야. B, C는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일당 전제가 됐다. 하나의 당의 권력을 독점하게 됐다. 붕당의 원인, 동인서인 원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박스에 가보시면 호랑 논쟁이 있을 겁니다. 네. 박스에 호랑 논쟁으로 바로 갈게요. 자, 우리는 지금 보시면 청나라의 식민지가 돼서 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호랑 논쟁이란 호론과 낙론의 줄임말이에요. 이건 노론이 지배하고 있는 노론 내부의 분열이에요. 스스로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우리 생물 시간에 봤던 세포 분열처럼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호론과 낙론입니다. 자, 보시면 호론자들 보겠습니다. 지금의 충청도 지역이에요. 호서지방 사람들이에요. 낙론 보죠? 오늘날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일부, 항해도 일부 지역 사람. 오늘날 중부지방 사람들보다 기호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호학파라 불러요. 자, 호론자들은 인물성 이론이에요. 호론들은 인물성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물성 동론을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과 동물이 같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애완견 또는 고양이를 뭐라고 하지? 애완묘? 애완견, 애완묘 있나요? 집에 키우시는 분, 개인적으로. 한 사람. 이쁘죠? 되게 이쁘죠? 좋아 죽죠? 애인보다 중요하죠. 이 새끼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안 그래?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좋죠? 네, 보세요. 비교해 볼게요. 사람과 동물, 예를 들어서요. 이걸 우리가 개라고 한번 해보자고. 애완견 또는 애완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는 호론자들, 충청도 사람들 보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 봐볼까요? 사람과 동물은 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충청 일부, 항해도, 강원도 일부 지방, 중부지방 사람들 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들은요, 자, 우리가 청의 지배를 받는데 청나라에 문화를 수용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본 내용이에요. 자, 봐봐. 청의 문화를 인물성 동론 봐볼까? 서울, 경기 쪽 사람들은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 이걸 낙론이라 불러. 이 사람들은요, 인물성 이론, 호론은요, 청의 문화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보세요. 서울, 경기 쪽 중부지방 사람들은 청을 다녀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막 말로 엄청 청을 막 씹었다고. 뭐 이놈의 새끼들하고 막 쌍욕을 했다고. 이 오랑캐 놈의 새끼들하고 막 욕을 했다고. 이 미개한 놈의 새끼들이 우리 막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인 거야. 그런데 서울, 경기 사람들이 관리가 돼서 청나라의 연경에 가봤어. 오늘날에 베이징에 가봤다고. 베이징 갔더니 우리 서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베이징은 어마어마한 거야. 문화 발전이 어마어마한 거야. 뭐 군사, 뭐 교육 모든 부분, 천문, 지리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말로써, 글로써만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오랑캐라고 보고 되게 경멸하고 경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 게
서울 사람들이야. 호론 낙론 사람들이야. 인물성도 사람이 동물과 같다고 보고 청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충청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호론이라고 하거든. 청의 문화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보지 않고 책과 글로 상상으로만 가지고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동물 같은 애들 문화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호랑 논쟁이에요. 되게 쉬워요. 한자를 몇 개 글자 나와 있을 뿐이지 인물성 동론과 낙론에 대한 부분만 이름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갑니다. 특징가 보겠습니다. 청과 서양 사상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호론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다. 우리 것만이에요. 오로지 낙론. 청과 동양과 서양 사상에 대해 포용이다. 여기서 동양이라고 해서는 청나라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물 가지고 장난칠 거 보셔야 됩니다. 권상아, 한원진, 윤봉구, 이간, 김창엽, 김원행. 호론의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예요?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송시열의 제자가 권상아예요. 무릎팍 제자를 우리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님이 움직일 때마다 화장실 갈 때까지 따라다니는 인사가 권상아라는 인물이에요. 이걸 갖다 무릎팍 제자라 불러요. 스승이 따라가는 갈 때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명령을 받아. 이걸 무릎팍 제자라 부르는데 권상아가 그 대표적인 인사예요. 근데 권상아의 제자가 이간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갈라졌어요. 스승님, 이간이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해를 갔다 왔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청을 보거나 정보를 얻은 사람들 오픈 마인드. 가지 않았던 사람은 완전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이걸 호론이라고 하고 낙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물성 이론과 인물성 동론에 대한 얘기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는 밑에 거 안 하셔도 돼요. 부연 설명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예속 논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속 논쟁 이쪽으로 좀 오세요. 지우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호랑 논쟁과 예속 논쟁이에요. 예법에 대한 송사가 걸렸다. 궁궐에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상을 당했어요. 그 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복상 기간이 있죠. 그때 우리가 옷을 입죠. 소복을 입죠. 하얀 소복을 입죠. 이걸 몇 년을 입을 건까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일명 쉽게 이거 정통성 시비라 불러요. 예속논쟁이 일어난 이유는 정통성 시비 문제가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속 논쟁이 첫 번째 1차 예송, 2차 예송, 이걸 기해 예송이라고 하고요. 이걸 갑인 예송이라고 불러요. 자, 왕순서 보겠습니다. 인조, 효종, 현종.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이죠, 이렇게. 자, 볼게요. 효종 임금이 사망한 게 1차 예송이에요. 오케이? 그럼 왕에 대한 예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면 되는, 국상을 치르면 되는 거야. 국가상을 치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조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다닌 현종이 왕이 된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 자의대비가 있어요. 자기하고 나이차 많이 나지 않는, 현종과 나이차 많이 나지 않는 자의대비가 살아계십니다. 그 젊은 사람한테 저기요,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좀 당신도 죽으세요. 뭐 자결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복상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울까요? 노론과 남이 싸우는 거예요. 남이 싸우는 거예요. 그 기해성에서 자의 대비 복제를 가지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해성에서는 송시열 같은 세력들이 서인 노론 세력들은 일련서를 주장하게 됩니다. 남인들은 3년 동안 옷을 입어야 된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년설, 3년설은 참체복 옷을 3년 동안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이 서인들의 생각, 이 노론과 관련된 이 서인들의 생각은 이 법적 근거를 어디서 주고 있느냐 얘기죠. 이걸 주자가래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남인들은 국조 오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효종임금은 장자가 아닌 사람인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소현세자가 의문사로 죽었죠. 효종이 왕이 됐기 때문에 장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주자가래에 따라서 1년이라는 얘기죠. 주자가래는 누가 보는 책이에요? 왕이 보는 거예요? 사대부들이 보는 책이에요? 사대부들이 보는 책이에요. 간혼상제잖아요. 간혼상에서 1년상을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아들이 장례를 치를 거 아니야. 그런데 작은 할머니가 살아계셔. 그 할머니가 옷을 몇 년 입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걸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3일 딱 상치고 끝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죠? 뭐 할아버지 살아 계시든.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우리 할아버지가 후처를 2명을 두든 3명을 두든 1명을 두든 몇 명 있었을까 하는 얘기지. 그분들도 참여해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야. 3일만 입고 끝나면 되는 거지. 다 옷을 입으니까 가가지고. 이걸 주장하는 거야. 자의대비가 복상 기간을 소복을 몇 년을 입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인들은 뭐라고 그래서 주자가래에 의하면 1년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효종이임금을 사대부로 본다는 얘기야. 왕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야. 남인은 뭐라고 볼래? 왕권을 강화한 사람, 한 번 왕이었던 사람은 관계없이 그냥 왕의 예법에 따라서 그에 준하게 만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남인들 뭐야? 이 자의대비가 3년 입으면 된다는 거야. 서로 생각이 달라. 왜? 국가의 예법에 따라 오래에 따라서 국격을 넓히기 위해서 3년 입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1차 이송이야. 이때 서인이 승리해요. 즉 송시열이 승리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1차 이송이라고 불러요. 2차 이송 가봅니다. 이제는 효종 비가 사망하게 돼. 2차 이송은 이제 자기 친어머니가 사망하게 된 거야. 이걸 2차 이송 또는 가빈의 송 불러요. 예. 모우가 사망하게 됐다. 그래서 또다시 자기 할머니가 또 살아계신 거야. 작은 할머니. 배다른, 전혀 다른 형제 살아계신 거지. 이때 서인과 남인이 똑같은 내용으로 또 싸우게 되더라는 뜻이죠. 서인들 보겠습니다. 서인들은 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들은 1년을 주장해요. 9개월이나 1년은 별 차이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싸우는 목적은 결국 명분론이에요. 명분에 따라서 내가 이기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똑같이 예법이에요. 주자가래 그대로 오고 국조오래 그대로 오면 돼요. 대신 여기는 남인이 승리한 거예요. 그 남인을 대표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허적, 호목, 아까 지주도 관리다가 수도반 사람 누구예요? 윤손도? 이런 사람들이 2차 예성도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현종의 아들이 숙종임금이야. 숙종임금 때 누가 권력을 잡은다고? 다시 서인들이. 그 사건을 뭐라 불러? 경신항구라지. 경신항구에서 누구를 제거해, 여기? 허적을 제거시킨 사건을 경신항구라고 불러. 요거야. 2차 예선도 권력을 잡은 허적, 허목, 윤손들을 제거하고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됐어. 이게 경신항국이에요. 한국이라고 뭐라 했지? A가 B가 A를 완전 전멸시켜버린 걸 한국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되게 많이 나오고 매년 나오다시피 무조건 나온다 보시죠. 예송 논쟁은. 1차 예송, 2차 예송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겨도 됩니다. 자, 숙종대 가봅니다. 이어서 지금 백구 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백구 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경신왕국 허적의 유학사건, 그 다음에 기사항국, 그 다음에 갑술항국입니다. 자, 봐요. 항국이란 A가 B를
또는 B가 A를 완전 제거하는 거예요. A라는 붕당, B라는 붕당 자체를 완전 제거하고 일당 전제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한국이라 불러요. 말 그대로 판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걸 한국이라 불러요. 자, 경신한국때 허적 허목을 제거하고 송시열이 권력을 잡게 됐다. 오케이? 자, 기사한국 갑니다. 숙종이 보통 우리 속담에 열 여자 싫어할 남자가 있겠냐고 얘기합니다만 숙종이 또 여성 문제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네, 그 유명한 희빈장씨. 후궁인데 희빈의 자리, 제일 높은 자리가 올라와서 장씨이기 때문에 장희빈 이렇게 통상 부르게 되는데 희빈장씨에 의해서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를 가고 풀려나서 전라북도 정읍 또는 익산제, 기록상에는 뭐 전주죠. 전주에서 사약을 먹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시 남인 정권을 탈취하는 현상을 하다 보니 기사한국이라 불러요. 또다시 경신한국 갑니다. 다시 노론의 사람들이 남인들을 제거합니다. 즉 서인으로 갈까요? 네.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남인이 권력을 잃게 됩니다. 거기와 서인 내 노론과 소론이 있는데 소론이라는 사람들이 처음 권력의 중심에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갑술 한국이라 불러요. 외우셨네요? 경기갑 이런 식으로. 네, 경기갑. 갑술 한국까지.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순서를 물어볼 때 이제 자꾸 나오는 게 이제 무고의 옥입니다. 무고의 옥입니다. 이 무자 좀 한자 써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하늘이고요. 한자에. 여기는 땅이고요. 여기는 대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나를 연결시켜 대나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이걸 무당무자로 불러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점집에 가면 대나무에다가 빨간색 리본을 달아놓은 거 기억나세요? 졸지 마시고. 선 되게 더운데? 에어컨 꺼져 있나? 바람 한 점 안 들어온다. 죽겠다. 다 젖었어, 지금. 자, 점집에 가면 대나무에다가 빨간 리본을 달아놓을 거야. 이때 유래됐어.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전설 중에 하나가 무당집에는 빨간색 리본을 다는데 대나무 위에다가 무당무자를 할 때 이거예요. 무고의 옥입니다. 희빈장씨가 자, 무고의 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비가 인현왕후예요. 인현왕후 민씨가 죽은 뒤 희빈이 치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리고 민비를 저주하고 그 사료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나무에다가 인형을 조각에다 이렇게 붙여서 우리 인형을 하나 만들어. 그 무당이 와가지고 기다란 바늘을 만들어가지고 막 쿡쿡 찔러 이렇게. 이상한 행위를 해, 이게. 예. 요 사건을 갖다 우리는 무고역이라고 합니다. 민비를 저주하고 자신이 궁중으로 복위하기를 기도한 사실이 발각, 소론이 약화되고 노론이 강화되는 사건이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신 처분, 해니십이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 그 다음에 숙종 때 정의독대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왕과 신하는 절대로 독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옆에 사관이 들어와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관을 들이지 않고 왕과 신하가 정의독대를 했어요. 뭐냐면 그 숙종의 대를 이어서 왕자가 이어야 되는데 장희빈의 아들이 희빈장씨의 아들이 이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이 희빈장씨 아들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숙종과 신하들과 독대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종님은 몸이 또 안 좋아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되게 장수하신 분이에요. 영조 다음으로 되게 장수하신 분이니까
좀 앞다리 갔다리 약간 정신적인 문제 좀 있어요. 축종이 또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좀 성격이 변해요. 우리가 그럼 되게 맞추기 어렵거든요. 아침에 콘지 해해 딱 저녁에 막 화내고 막 때려 부시고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예, 일종의 막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숙종 임금에게는요. 그래서 정의독대라는 게 뭐냐면 왕과 숙종 임금과 신하들이 서로 약속을 했어. 숙종이 일단 뒤로 물러날 거야. 그러면 장희빈 아들을 갖다가 임시로 왕의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하나의 실수만 하더라도 그 왕자를 교체하고 우리가 추대하는 연인군을 갖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야. 연인군은 서인들 중에서도 노론이 푸시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장희빈의 아들은 남인이기 때문에 남인들이 푸시하는 아들들이야. 그런데 웃기는 일이 발생됐어요. 분명히 몇 건 정도 실수할 거거든, 아들이. 근데 대리 청정하는데 특이하게도 훗날 경정이 되는 사람이 경정이 실수를 하나도 안 해요. 관자 쫓아낼 수 있는 방법, 명분을 만들어놨는데 보통 한두 개는 실수해야 되는 실수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이쯤 되면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갖다 우리는 정의독대라 불러요. 정의독대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왕이 되죠. 그 사람이 경정이거든. 경정이 가가지고 지병이 있어서 결국 지병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인들이 푸시했던 연인군이 권력을 잡게 돼요. 이 사람이 결국 그 유명한 영조 임금이 되는 겁니다. 영조 임금이 자기 이복형이 정치를 오래 하게 됐다면 왕이 될 수 없는 인생이었겠죠. 근데 이복형이 먼저 지병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영조가 조선의 나라를 꽃을 피우는 르네상스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되게 권력이 약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영조라는 사람이 딱 등장한 거야. 영조가 근데 또 장수합니다. 조선의 왕 중에 되게 장수한 왕이 중에 하나예요. 재임기간이 되게 길어요. 대신에 또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쌀 뒤지잔에 넣어서 죽여버리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손자가 왕이 되는데 그게 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영조 못지않게 정조의 치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얘기 되게 많은데 영조, 정조는 업적만 비교하면 돼요, 나중에. 그죠? 네. 정의독대 신임사와 경정이 등극을 한 다음에 경정을 몰아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신임사는요. 그래서 이인자는 영조가 연인군이 권력을 잡아요. 네, 여기 경정이 죽었으니까 영조가 이 사람의 아들이 없어요. 즉 왕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복 동생을 갖다가 세제로 삼아요. 세자가 아니라 세제로 삼아요. 세자가 없기 때문에 그 영조가 왕이 되는 거야. 근데 경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소론의 사람 정치인도 있다는 거지. 이 사람 되게 약을 많이 먹었어요. 경정이.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우리 우리 한약 먹을 때 먹어본 적 있죠? 어머니한테 야, 이거 몸이 좋은 거 먹어봐. 보약이야. 근데 좋긴 좋은데 어머니의 성의는 되게 감복받을 만한데 약간 먹을 때 약간 불편하지. 쓰지? 그 엄마가 먹어서 알사탕 까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빨리 마셔. 이씨. 아, 엄마 안 먹으면 안 돼. 빨리 먹어. 이씨. 협박하잖아. 다 녹아. 빨리. 이씨. 빨리 먹어. 이씨. 하고 하는데 알사탕 먹었던 기억 날 거예요. 아마 한두 번 정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있어요. 한약을 먹고 난 다음에 좀 달달한 걸 먹이는 게 우리 보통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런 알사탕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꽃감 있지. 꽃감을 갖다 손에 쥐고 있는 거 자기 이복형이 먹으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의학에서 저는 잘 몰라요. 그 약과 꽃감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네. 이걸로 소론들이 의심을 사는 거야. 영조가 우리 왕을 죽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인자 같은 소론 애들이 나는 영조 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인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인자를 소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론들이 서울로 직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장 무서운 애들이 하삼도였어요. 충청, 경상, 전라 지역에서 소론 애들이 자기 사병들을 끌고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서울을 점령했을까 안 했을까 물어봐, 이거. 시험은 그걸 물어본다. 소론들이 점령했을까요? 서울을?
선생님, 저 모르겠네요. 그때 그 시절 안 살아서 모르겠네요. 전혀 못해요. 안성에서, 경기도 안성에서, 우리 경기도 남쪽이죠. 안성에서 관민이 합동으로 이인자를 포함한 소론의 군사들 다 제거하게 돼요. 진압하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조선왕조 500년 중에 수많은 반란 사건이 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중 상식으로 알아야 돼. 이괄에 나는 이괄이 서울을 점령해요. 이때 인조가 공주의 공산산성 일주일 동안 피난 가요. 아셨죠? 500년 중에 딱 한 번 딱 있다고. 반란 사건에 딱 서울 점령하고 누구라고? 이괄. 인조 반정 사건. 인조 때 반정 사건에다가 딱 하나뿐이에요. 어떤 문제를 갖다 주더라도 하나를 알게 되면 다른 걸 다 풀릴 수 있어요. 이인자단까지. 110쪽 가보겠습니다. 110쪽. 서원과 향약. 아마 오늘 여기까지 좀 합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되게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정치사 파트 되게 어려운 거죠, 이런 게 그죠? 네. 그 이론을 하고 나면 문명이 뭐게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 네. 봅니다. 서원과 향약 갑니다. 성리학적 윤리 보급. 지집마다 가묘를 설치했다. 이 가묘 오늘 하지 않았나? 가묘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려말, 조선초? 고려말. 무덤 아니야. 우리 집에다 사당을 짓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이패를 모셔 제사 지는 공간을 만든 거야. 이거 있는 집이 하는 거야? 없는 집이 하는 거야? 아니, 세컨하우스잖아. 있는 집이 하는 거야. 없는 사람은 못해. 집 하나 만드는 거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옆에도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하나 더 살 수 있어? 살 수는 있지만 돈 많이 들어간다고. 부자들이 하는 거야. 유교의식에 따라 제사를 지냈고, 중앙의 성균관,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 서원동 유학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정비하였고, 학생의 군역면제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성균관, 사부학당은 뭐야? 국립학교예요. 그죠? 서울에 있는 국립학교. 지방의 향교, 국립학교. 지방의 국립학교. 서원은 뭐야? 사립이야. 개인이 하는 거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서원 건립, 기능, 선현 봉사. 봉사는 제사 지내는 거고, 선현은 나를 가르친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성현은 공자님 얘기하고, 선현은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나를 가르친 선생님에 대한 제사. 추모, 향촌 교화. 서원에서 향촌을 교화하는데, 야, 우리 동네 말이야. 저 노비 자식이 우리 양반, 저 김대관한테 딸을 흠모한데 매일 짝사랑해서 죽겠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 처리해야죠. 뭐, 어떻게 하면 돼? 짝사랑했던 노비 잡아 뒤지게 패는 거야. 너 이 새끼, 너는 앞으로 우리 동네 살면 안 돼. 너는 최소한 20리 밖에 나가 살아야 돼. 쫓아버리는 거야. 이런 게 교화에서 하는 것들이야. 교화라는 거야.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거야. 요즘 말씀 교도에서 하는 게 교정교화야. 야, 네가 말이야 절도질하고 누굴 뭐 폭행하라고. 이게 교도소 가서 하는 것들이야. 이 교도관들. 그래서 교정기관, 교화기관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근데 향촌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서원 등 유학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정비하였고, 학생들의 군역면제 등을 혜택을 주었다. 서원이 막강한 혜택을 주는 것들이죠. 그럼 서원은 어떻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돼. 엄청난 경쟁률. 일단 과거시험을 준비해야 되지. 일단 군대 안 가지.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서원 걸릴 겁니다. 기원. 백운동 서원 최초입니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웠습니다.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가져온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그죠?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액받죠. 국가로부터 새로운 학원 간판을 받았다고. 백운동선 제일 끝에 소수선으로 현판. 학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옛날 구시대 간판에서 LED 간판으로 바꿔줬다. 대신에 학원 이름도 바꿔줬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즉 국가에서 현판식 해줬다는데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게 서원에 관련된 향약감다. 우리 향약을 이번 계속 하고 있죠. 국가의 무슨 법? 경국대전. 그죠? 우리 군단의 뭐? 향약.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동약.
향약 이런 건 뭐야? 지방자치제에 의한 법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향약 보고갑니다. 중국의 여시 향약을 추경하였다. 네, 중국의 여시들이 사는 마을에 향약을 조광조가 중심돼서 수입이 왔다는 뜻이 이걸 여시 향약으로 부르는 거예요. 조광조 등이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보급, 전통적 공동 조직을 바탕으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만들었습니다. 뭐 여시 향약 4가지를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역할 똑같아요. 향촌사의 풍속교와 질서유지 치안 등입니다. 향약이 열렸던 장소가 주로 어디란 얘기예요? 향약을 봐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모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모임이 있다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장소가 서원과 향청이란 말이야. 아니 우리가 모임에서 어떻게 카페에서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기 건물 있지? 무슨 노타리 가면 있지? 거기 뭐 스타벅스 있었거든? 2층으로 올라와.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은 모임의 장소가 필요하듯이 얘들도 마찬가지야. 향약도 어떤 장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림의 역할, 향약의 조직과 운영을 주도, 향약 중심으로 향촌 사회를 장악, 작은 사건의 경우 재판권까지 행사했다. 오, 어마어마한 거잖아. 재판권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지금 우리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들의 권한이 지방권의 권한을 뛰어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지방권보다 더 큰 영향을 행사했다. 밑에 보시면 이게 소수서원입니다. 소수. 누구를 기댄 거죠? 성리학을 처음 가져온 안양을 기리게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건물 구조 배치를 뭐라 부른다고요? 가람배치 구조라고. 이 가람배치 구조는 원래 어디서 있었던 거라고요? 절간에 있었던 걸 손에다 접목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와 같은 구조를, 건물 구조를 가람배치 구조라 불러요. 됐죠? 약속도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